get up. 이번 주 내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는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피디님,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하는데 네. 차량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와도 비에 젖지 않는 불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월에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찾아봐야겠죠. 있다. 이거 봐요. 비에 젖지 않는 불상 진짜 있다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죠. 당장 영월로 고고! 영월 중에서도 어디냐, 무릉도원. 산과 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전날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밤새 쏟아진 비 때문에 강물도 많이 불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래도 안 젖는다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요거를 찾고 있는데 이건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그 요선장이라고 해요. 요선장. 요 신정고 정자각이 있어요. 물에 이거 안 닿지. 물에 안 줬지요. 좌우에 있으니까. 일단 무브. 저기 위에 있던데요? 아, 저 위에 있어요? 여기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거구나. 아, 똑같은 거 사진 찾기. 그거 미스터리. 예. 저녁에 자주 보이는 미스터리 아니죠. 진짜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해보는데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찾았다. 저거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불상 진짜? 오, 진짜 있다. 이거구나 이거. 무릉리 마의 열의 좌상. 고려시대 만들어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약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불상인데요. 정말 선으로 그은 듯 가운데는 젖자라 뽀송뽀송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의 자비가 있어서 그러나요? 햇빛 방향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햇빛을 투과를 못했으니까. 그럴듯한 추측인데요. 제작진 바위 뚫어지겠어요. 요리 보고 조리 보니 뭔가 감이 오나요? 뭔가 발라져 있는 건가? 방수 같은 거? 비 올 때 찍은 사진을 보니 비 올 때나 맑을 때나 한결같은 불상. 진짜 방수제라도 바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분이라면 잘 아시겠죠? 방수제를 발라놓고 이렇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현재 그 마이열의 자산 같은 경우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74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어떤 약품을 처리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하, 문화재 보존을 위해 약품 처리는 절대 금지라는 거. 근데 부처님은 서 있는데 왜 좌상이라고 하죠? 이거 지금 좌상이에요? 네, 좌상입니다. 앉아 있는. 아, 입상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네.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오호라, 자세히 보니 가부좌를 튼 모습으로 발가락까지 섬세하게 조각돼 있네요. 어쨌든 방수제는 땡. 비에 젖지 않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비 안 맞게 해놨잖아 저기. 비 안 맞게. 지붕이 있기 때문에 안 젖는다니까요. 갓을 절에 얹어가지고 그래서 젖지 않는 불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 맞다. 사실 저도 아까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머리 위에 있는 갓. 저게 우산처럼 비를 막아주는 것 같은데 진짜 비를 피하라고 만든 건가요? 그 고려시대 때에 만들어진 이러한 불상들은 그 시대 때 아마 이 유행처럼 위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갓처럼 머리 위에 하나씩 쓰고 있는 이것 바로 보개라는 건데요. 정말 유행이긴 유행이었나 봐요. 그런데 머리 위에 보개를 쓴 건 다 똑같은데 왜 유독 요 불상만 가운데가 일자로 하얀 걸까요? 너무 궁금하잖아. 오늘의 검증을 도와주실 원성욱 박사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앞에서 보신 부분하고 색상이 같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둡고요. 옆에랑 똑같네요, 그죠? 이게 안에 부분이 이제 움푹 패여서 외부에서 들이치는 비, 바람 또는 햇빛을 막는 역할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풍화작용이 덜 일어난 곳이고요. 아하, 돌 성분이 다른 것도 아니요. 방수제를 바른 것도 아닌 바로 보개가 풍화작용을 막아준 것.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요. 앞에 위치한 나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비와 그다음에 햇빛의 노출을 앞면이 적게 받았습니다.
비, 바람, 햇빛은 사방에서 들이치죠. 그런데 위에선 보게가 앞에서 나무가 떡하니 가려주니 다른 곳보다 풍화작용을 덜 받았던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신기한 현상이죠. 우리 마을을 아니면 우리 가족을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싶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한짝에 있어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재.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불상 있다. 비 냄새. 장마철 주부들의 대표 고민 빨래 건조. 요즘 주부들 사이에선 요 빨래 건조기가 인기라는데요. 그런데 그 인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널게 되면은 그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암 물질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집안에서 빨래를 말리면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요? 과연 진짜일까요? 궁금하다 궁금해. 빨래할 때 사용하는 건 세제, 섬유 유연제뿐인데 세제 속에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성분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주의해야 될 물질은 있나요? 주의해야 할 물질이 있죠.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은 있습니다. 몇 가지 보입니다. 톨루엔하고 몇 가지 벤젠 계통의 발암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있다고요? 주의해야 할 물질은 톨루엔, 벤젠, 암모늄. 이것은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증기능 저하라든가 폐기능 저하도 우려가 되어집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지러움이나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제 속 유해 성분 중에는 빨래가 마르면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성분이 숨 쉴 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과연 그 수치는 얼마나 될지 먼저 빨래를 널기 전 공기 중 유해 성분 농도를 재봤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수치는 0.13 ppm. 자, 빨래 널기 시작. 빨래를 널고 1시간이 지나고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유해 성분의 농도는 얼마나 나올지. 어라 쭉쭉 올라가네요. 0.31 ppm, 0.32 ppm. 빨래 널기 전보다 약 3배 정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 진짜 암 유발할 정도로 나쁜 걸까요?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괜찮다고요? 상당히 이제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빨래 건조로서는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인 0.5 ppm에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실내 빨래 건조 걱정 마세요. 근데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있다고요? 장마철, 여름철에는 습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들이 증식하기가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인체 내로 들어가게 돼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쾌쾌한 냄새 없이 뽀송하게 말리려면 선풍기를 틀어 건조하고 신문지를 바닥과 빨랫감 사이사이에 널어주세요. 그리고 환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장마철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도 조절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이상 진짜였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승차거부 신고는 7,300여 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한 승차거부 문제. 가까운데 안 가요. 너무 짜증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거 또 오바해서 와 돌아버려 또. 택시 저거 하나에 자식 세기 생기가 달려있어요. 승차거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하루에 20만 명이 넘게 오간다는 강남역. 주말밤 이곳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택시를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시간 정도, 2시간 기다리는데요. 아무리 땀을 불러도 쓰지도 않고 그런 거에 좀 짜증나죠. 화도 나고. 특히 가까운 거리일수록 택시 잡기가 더 어렵다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제작진의 목적지는 강남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
하지만 목적지만 들었을 뿐인데 무려 30분 동안 40대가 넘는 택시들이 지나쳤습니다. 주말 밤 택시 승차 거부 현상은 홍대 입구역 부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젊은이들. 하지만 택시 잡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귀가 전쟁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진짜 그냥 빈차였는데 예약으로 돌려버리고 가버려요. 예약을 켜놓고 서가지고 창문 내리고 물어봐요. 어디 갈 거냐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실제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등을 켜두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휴무등을 켜두고 영업을 하는 차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약 등은 단거리 손님을 거절하기 위한 좋은 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차는 안 가요? 예약해요, 예약. 아이고, 콜 기다려. 그렇다면 콜택시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를 순 없을까요? 택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긴 안 오더라고. 불러봤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잡혀가지고. 제작진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으로 10분 내외에 가까운 목적지를 입력하고 택시를 호출해봤는데요. 1시간 동안 여러 번 호출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승강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이 끊어져서 택시를 타서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까지 못 타니까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홍대 입구역에서 계속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너무 쳐요. 화나요. 문제는 이런 승차 거부 때문에 위험천만한 사고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차 거부 과정에서 승객을 매달고 15m를 달린 택시기사도 있었습니다. 내릴게요. 아, 됐어요. 내가 갖다 내려. 아저씨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승차 거부를 했는데도 탑승한 승객들에게 도복성 난폭 운전을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승객 신고 접수와 더불어 현장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법을 잘 집행을 하면 돼요. 근데 아이고, 자기가 그렇게 법을 잘 지켰어? 일반적으로 뭐 욕설과 협박이 난무하고요. 가끔 그 차로다 그냥 뒤를 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끔 그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현장에서 적발돼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택시기사도 종종 있었는데요. 영업 안 하시면 불을 끄세요. 아니, 승차가 안 했어요. 손님한테 물어보고 오시자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나? 승객도 물어보고 적발하는 거예요. 아, 그럼 데리고 오시라고요. 데리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승객을 대절하는 게 어디 있어요? 승차구에. 아, 지금 놀이를 보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손님한테 그렇다고 그러. 승차 거부가 적발된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설명 안 하실 거예요? 누구세요? 내가 왜 하는데요? 내가 볼일 보러 간다는데. 남들 아시라고요. 결국 단속반에게 화풀이를 한 뒤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승차 거부에 관한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엄격한 처벌에도 택시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손님이 좀 많은 시간에 입금을 채우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입금을 해야지 밥값이라도 챙겨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를 먹을 거 아니에요.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커피 한 잔 안 먹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도. 사람인데. 정말 다른 거 할까 말해서 그만둬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택시 저거 하나에 자식색이 생기가 달려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 승차 거부를 한 이유도 있지만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골라 태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취객들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고, 내가 지구대에 갖다 준 아가씨마다 내가 한 30명은 되네요. 앞에 탔어. 손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너 승차 거부야, 야, 손님이 와야! 신호를 직진 안 받고 돌아! 아, 예, 죄송합니다. 너는 이거 뭐야? 일부 취한 승객으로 인해 구토, 요금 시비 등 영업방해와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택시 승객이든 택시 기사든 서로를 폭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술 취한 손님을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
실제 택시기사의 40% 이상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경험했다는데요. 이들 중 절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예. 아, 그거야 많죠. 폭행도 뭐 그냥 당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버리니까 그래서 야간에 운전하기가 겁나 이제. 승차 거부 문제로 인해 승객과 택시기사 양측 모두 불편한 상황. 그렇다면 이런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시 승차 질서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현장에서의 그 지속적인 단속과 또 한 가지는 택시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승차 거부 등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돼야겠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한 사격 체험장. 이때 시선을 사로잡는 놀라운 풍경이 있었으니 쏘는 족족 넘어가는 관역들. 이렇게 맞추는 사람을 처음 봐서 되게 신선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격을 해가지고는 쏜 사람을 봤는데 그런 거는 처음 봤는데 정말 잘하네요. 그런데 주인공의 손에 들려진 건 총이 아니라 바로 다트. 일단 던졌다 하면 관역을 명중하는 놀라운 실력자. 다트로 뭐든지 맞추는 조광희 고수를 소개합니다. 다트의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진짜로 딱 여기 꽂겠다 하면 다 꽂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급이시죠. 야, 한 번에 맞추기도 어렵다는 정중앙을 연속 3번이나 맞춘 고수. 다트를 정말 잘하시는데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지는 한 4년 됐어요. 그럼 또 다른 거 보여주실 거 있나요? 예, 말하는 위치는 다 맞춰볼게요. 원하는 곳에 다트를 맞춘다? 정해진 3곳에 다트를 맞추는 정확도가 관건인데요.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가는 다트. 이어 2번째, 3번째도 가볍게 성공합니다. 이때 갑자기 다트판에 테이프를 붙이는 고수. 이건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트를 던지시면요, 이게 곡선을 따라서 넘어가서 들어가요.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권총 액션을 연상케 하는 고수의 기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온 신경을 집중해 다트판을 향해 첫 발을 던지는 고수. 포물선을 그리며 가볍게 안착. 연속 3발을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아, 다 들어갔네요. 정중앙에 꽂힌 3개의 다트. 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조금씩 연습을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가 됐고,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대회에도 나가고.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세계대회 출전해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챔피언 자리에 오른 고수. 어느 날 갑자기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몇 년을 누워 있었어요. 다트를 던지면서 계속 집에서 재활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보호대 없이는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다리. 그럼에도 고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못하는 게 있어요? 다트로? 네, 웬만한 건 그냥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도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도전할 걸 준비했습니다. 고수에게 안대를 건네는 제작진. 한번 쓰고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걸로요? 어려운데. 이번만큼은 고수도 긴장한 듯한데요. 눈을 가린 채 다트를 던져 정해진 위치를 맞추는 미션. 신중히 관역을 겨눈 뒤 다트를 던지는 고수.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연달아 3발을 모두 맞추는데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실력, 미션 성공입니다. 여기서 끝날 제작진이 아니죠. 이번엔 머리 위에 사과를 맞추는 미션. 로빈 후드도 울고 갈 실력으로 사과를 맞힌 고수. 여세를 몰아 2발을 더 맞추며 유감없이 실력을 뽐냅니다. 한층 더 높아진 난이도. 작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고수, 과감하게 다트를 던지는데요. 포물선을 그리며 안착한 다트. 다시 봐도 놀라운 고수의 실력입니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축하합니다.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미션. 흔들리는 반지를 통과해 다트를 맞춰라. 아,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되게 조금해서. 이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저는. 도전. 최상의 난이도에 긴장되기는 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흔들리는 반지를 보며 타이밍을 가늠해 보는데요. 드디어 다트를 던지는 순간 반지를 통과하며 다트판에 안착. 반지가 움직이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성공의 순간 동료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요. 기분 되게 좋아요.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해준 다트는 고수를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라는데요. 다트를 통해서 자신감도 찾고 잃었던 모든 거, 사람이나 걱정해주는 마음, 응원해주는 마음,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스포츠 같아요. 고수의 목표도 다트처럼 명중하기를 응원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한 남자가 출몰한다는 동네 약국. 안녕하세요. 병뚜껑 가져갈게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해 병뚜껑만 쏙쏙 골라 담는데요. 아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선생님, 저분 잘 아세요? 네, 빈병만 생기면 찾아오는 분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병뚜껑 모으는 거예요. 병뚜껑을 왜 모으세요? 아, 이거 갖고 지금 생명을 여기다 제가 불어넣어 주려고. 병뚜껑에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 한태성 고수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고수의 집. 궁금증을 가득 품은 채 따라가 봤는데요. 방 안에 들어서자 벽장을 가득 채운 엄청난 수의 작품들.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 대체 몇 개나 만든 걸까요? 총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이쪽하고 또 이쪽하고까지 합해가지고 네. 2,000개를 조금 넘습니다. 2,000개요? 네. 작품 수만 무려 2,000여 개. 태극기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국기들은 물론 무늬 하나 색깔 하나까지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화투와 동물원을 옮겨놓은 것 같은 각종 동물들, 게다가 각각의 디테일을 섬세하게 살린 곤충들까지 고수의 작품 세계는 다양합니다. 이거 뭘로 만드신 거예요? 예, 병뚜껑 꽁다리하고 그 다음에 음료 캔 껍질로 만든 것들입니다. 네? 이걸로 만들었다고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싶었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고 저도 또 이걸로 인해서 인생에 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고수. 3년 전 은퇴 후 허전한 마음을 달래준 건 병뚜껑 공예였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만드시는 거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여름이니까 파라솔 어떨까요? 여름철 바캉스 기분을 느끼게 해줄 파라솔을 만들어준다는 고수.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병뚜껑 끝을 펴준 후 요리조리 꺾어가며 모양을 잡아줍니다. 간단해 보여도 집중력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고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파라솔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그 다음 다양한 색깔의 캔을 이용해 파라솔의 색을 덧입힙니다. 캔이 가진 고유의 색깔을 활용하는 것이 작품을 만드는 고수의 노하우. 비치 파라솔 완성됐습니다. 무더위를 피하게 해줄 여름의 상징 비치 파라솔이 완성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걸 말씀드려도 만드실 수 있나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앵무새는 어떠세요? 고수를 위해 준비한 미션 앵무새를 만들어라. 한번 해볼게요. 미션 도전! 다소 난이도가 높은 미션이지만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고수.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작업에 몰입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조금씩 형태를 갖추는 고수의 앵무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완성입니다. 비교해 보실래요? 방금 책 속에서 나온 것 같은 화려한 비주얼. 고수의 방 안에 아름다운 앵무새가 누비는 작고 예쁜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쓸모없어가지고 버려주는 병뚜껑하고 캔 껍질이 잘 활용을 하면 예술품이 되고 남한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의 인생 응원할게요. 쇼핑이 취미인 한 부부에게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자기야, 이거 어때? 오, 이뻐. 자기한테 어울리는데 다른 것도 골라봐. 그럼 이거랑 이거. 저거 다 계산해주세요. 일시불이요. 평소 씀씀이가 남달랐던 부부. 오늘도 시원하게 카드를 긁는데요. 카드 새로 가입하시면은 3대 백화점 50% 할인 혜택 하세요. 와, 가입하시겠어요? 50%요? 새로 나온 카드 혜택에 솔깃한 부부.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데요. 죄송한데 두 분 다 가입이 안 되시는데요? 네? 왜요? 사용대금 미납으로 나오시거든요. 부부는 카드값 미납으로 가입 불가능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는 부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카드사로 찾아갔는데요. 카드가 있다고요? 진짜예요? 두 분 이름으로 카드가 8개나 있어요. 네? 이거 내가 발급받은 게 아닌데? 아니 그래서 도대체 미납금이 얼마예요? 4,600만 원이요. 4,600만 원이요? 카드가 몰래 발급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의 미납금까지. 우린 이 카드 쓴 적도 없어요. 맞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가족 3명의 명의로 발급된 8장의 신용카드가 특정 국가, 특정 도시에서 약 147회에 걸쳐서 4,680만 원 상당의 사용이 됐는데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분실 후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분실 신고 후 결제된 4,600만 원. 과연 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걸까요? 7월 22일 날짜까지도 아무도 이용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용한 적이 없어요. 와이프도. 먼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연락드린 경찰입니다. 평소 값비싼 명품을 사들이기 좋아하는 부부. 하지만 카드값 4,600만 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분명 신청 내역서에는 신분증 4번도 있었거든요. 당신 신분증 좀 찾아봐. 어디 갔지? 지갑 속엔 신용카드뿐 아내의 신분증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형사님, 저도 얼마 전에 신분증을 분실했거든요. 혹시 누가 주워서 도용한 거 아닐까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썼다는 부부의 주장. 하지만 카드사의 주장은 달랐는데요. 그 부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부부 명의로 된 카드가 이미 여러 번 분실 신고가 돼 있었던 상황. 심지어 카드 3개를 동시에 잃어버리기도 했는데요. 둘 다 제가 직접 통화도 했다니까요. 네, 굿모닝 카드입니다. 네, 제가 카드를 분실했거든요. 9일날 발급받았는데 10일날 잃어버렸어요. 10일이요? 어디서 분실하셨죠? 10일 날 부산에 여행 갔었는데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국내에서 잃어버린 부부의 카드는 해외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근데 고객님, 그 홍콩 명품관에서 550만 원 결제하신 내역이 있으신데 전 홍콩에 간 적이 없거든요. 누가 쓴 거지? 근데 카드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아니,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청구한다는 거예요? 카드를 쓴 적이 없으니 결제 대금도 못 낸다는 부부. 그동안 분실된 카드가 모두 외국의 한 국가에서 사용된 건 단지 우연인 걸까요?
6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사에서는 카드 명의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카드 명의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CCTV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 사용자를 추적하기 힘들었는데요. 22일에 월미도에 여행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또 25일에 가셨다고 하니까 물건이 월미도만 갑니까? 일일이 상황에 맞게 시간을 정렬하면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도 있어요? 연락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 내용까지 이 부부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나도요. 정말 이 모든 게 부부가 꾸민 자작극일까요? 석연치 않은 부부의 행동들. 경찰은 부부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만. 10일이면 우리 남편이 출장 간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카드를 잃어버렸을 당시 해외 출장을 나갔었다는 남편. 남편분이 해외 출장 자주 가시나 봐요? 네.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종종 왔다 갔다 해요. 경찰의 의심이 계속되자 아내 또한 남편의 행적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나왔어. 왔어. 지금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 너네 매형 말이야. 나 몰래 카드 만들어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건지. 아니 매형 또 바람 펴? 내가 한번 알아볼까?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은 만수 씨가 수상합니다. 한편 경찰은 부부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는데요. 여기 왔네. 출입국 기록입니다. 최근 해외로 나간 흔적이 없는 아내 영심 씨. 그런데 만수 씨가 홍콩에 다녀온 사실이 발견됩니다. 카드가 사용됐던 그 기간에 말이죠. 사실 확인을 위해 만수 씨를 찾아간 경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만수 씨 계신가요? 아 매형 잠깐 나갔는데. 혹시 허영심 씨? 만수 씨의 처남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매형한테 카드 분실 사고 얘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매형이 좀 수상하긴 해요. 자기야. 아니 왜 그래? 내일 보면 되잖아. 최근 만수 씨가 누군가와 몰래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처남. 게다가 고가의 여자 선물도 자주 구입하며 카드를 마구 썼다는데요. 이걸 주시고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정말 만수 씨가 4,600만 원을 긁은 범인일까요? 형사님 오셨어요? 때마침 가게로 돌아온 만수 씨. 여기 앉으세요. 어떤 일이세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을 다녀온 기록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가정 파탄 나게 생겼다니까요. 가정 파탄이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만수 씨. 경찰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드 쓴 거 맞잖아. 내가 안 썼다고. 어머?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번엔 어떤 여자 만났니? 누나. 아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매형. 생겼어. 부부 싸움으로까지 번진 카드 분실 사건. 그때 우선 진정하시고 제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과연 범인은? 허영규, 당신이지? 바로 아내의 남동생 영규 씨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요?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만수 씨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갔던 그날 우연히 보게 된 결정적 증거. 기억나십니까? 이 지갑? 홍콩 달러? 영규 씨의 지갑 속 홍콩 달러가 의심스러웠던 경찰. 출입국 기록 말인데 이름이 허영규. 확인 결과 분실된 카드 사용 내역과 해외 출입국 기록 내용이 모두 일치했던 겁니다. 까맣게 몰랐던 남동생의 범행. 남동생은 둘째 누나 부부와 큰매형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해외로 출국한 후에 147회에 걸쳐서 4,68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카드를 만들어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즐긴 범인. 어떻게 범행이 가능했던 걸까요? 돈도 직장도 없던 영규 씨. 쌓여가는 카드값에 범행을 계획하는데요. 아, 이제 돌려막기도 힘든데. 바로 매형과 누나의 신분증으로 새 카드를 만드는 것. 그렇게 신용카드 8장을 발급받은 뒤 한도 금액까지 높였습니다. 그 카드를 들고 해외로 나가 고가의 물건들을 흥청망청 사들였는데요. 다 쓴 후에는 카드값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분실 신고를 한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땐 누나와 매형 목소리를 흉내내 카드사의 의심을 피했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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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했는데요. 네, 굿모닝 카드입니다. 네, 제가 카드를 분실했거든요. 9일날 발급받았는데 10일날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분실하셨죠? 10일날 부산에 여행 갔었는데 거기서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성별을 오가며 명연기를 펼친 뻔뻔한 사기극. 그 돈 못 내! 우리 애 아빠도 부인 있고 하니까 괜히 월점 남기고 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 모든 정보를 갖다가 범인 명의로 돌려놓았고 또 외국에서 그 비싼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해외에 있는 여자친구가 사주었다고 하여 가족들은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감쪽같이 속였을지 몰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달콤한 인생 주인공이 있는 곳, 전북 진안. 어머님, 동네에 독특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아세요? 예, 잘 찾아왔어. 있어. 맞아. 이런 거 막 건디 아무튼 독특해. 완전히 신선이요, 신선. 그럼 그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저 덕계산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산속에 사람이 산다고요? 우리 제작진 주인공을 찾아 첩첩산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가볼까? 저기. 아버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 심신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몰라? 무예인이잖아. 딱 봐서 한눈에. 오늘의 주인공 범상치 않습니다. 자, 따라와봐. 제작진의 못 믿는 눈치를 알아챈 걸까요? 직접 확인시켜주겠답니다. 이곳은 주인공의 심신수련을 위해 매일 찾는 곳 백운폭포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장관이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명소죠. 워낙 기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아주 좋은 곳이야, 수련하기.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련에만 집중 또 집중. 이래봬도 우리 주인공 25년차 무술가라고 하는데요. 그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을 동원시켜볼 참입니다. 자, PD도 한번 이놈 갖고 해봐. 따라서 구경만 말고. 심신이 약해 보이는 제작진에게 무예를 가르쳐주는 주인공. 숨 쉬는 법부터 기본 제자리 돌기까지. 그런데 이거 제작진이 무예인 이름에 먹칠하게 생겼습니다. 안 돼, 검도. 야, 짜증나서 안 돼. 뭐 운동은 되는 것 같아요. 막 기가 막 몸에 들어온다거나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범상치 않은 오늘의 주인공, 그 집은 더욱 특이하다는데요. 이름하여 영웅문. 황비용이 살 법한 이 집에는요, 화려한 우슈복부터 웅장한 검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라가는데요. 이게 아무나 못 올라와, 여기는.
아, 비룡문이네요? 그렇지. 이게 뭐냐? 나르는 용과 같이 그냥 무공이 높고 그런 사람만 오는 거야. 영웅문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비룡문. 무예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제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고 뭐 전국에서 한 몇십 명 정도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배우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방을 만들어놨지. 무술이 인생의 전부인 주인공. 본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보물 창고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게 더 뭔가요? 벽 전체를 가득 채운 수많은 검부터 흔히 볼 수 없는 창과 여러 종류의 쌍절곤까지. 때와 장소에 따라 모두 사용법이 다르다는데요. 주인공이 가장 아끼는 무술 수련 도구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면서나 수련을 해온 거야. 나는 무예를 너무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무예 수련이야. 부모님의 압박에 원치 않던 항해사로 12년간 생활했던 주인공. 결국 스트레스로 원인 모를 병까지 얻었다는데요. 10여 년 다니까 질리고 몸도 아주 안 좋아져서 2번을 내가 쓰러졌어요. 그냥 멸치같이 마르면서 기가 다 빠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 몸이. 산으로 들어와 되찾은 건강. 좋아하던 무술이 그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무협지 8권씩 그 책가방 속에 넣고 가서 그것만 본 거야. 이렇게 책상 밑에다 놓고 망토를 휘날리고 백마를 타고 검을 메고 생각만 해도 그냥 좋았지. 모두가 주인공을 걱정했지만 수많은 교본을 읽으며 무예를 독학했고 현재는 우리나라 무술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을 만큼 성공한 주인공. 하지만 주인공 무술에만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접골목이라고 뼈 따고 부러졌을 때 이걸 끓여 먹으면 잘 붙어. 이게 이제 요 오갈피고 검 같잖아. 이 톱이 나오잖아. 직접 10여 가지의 약초를 집 근처 곳곳에 재배하는 주인공. 가시오갈피부터 오미자까지. 이게 그의 2번째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갈피 물이 나와 12시간에서 24시간 하루 끓이면 이제 그 액으로 그 또 다른 약초도 다리고 술도 담고 막 이걸로 여러 가지를 써. 가마솥에 푹 끓여 담근 귀한 약초. 이 많은 걸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좋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오고 나 하다 보니까 또 무예 배우러 온 분들 몸이 안 좋아서 오는 분들 먹다 보니까 다 건강해지고 하니까 계속 오는 거야 내가. 산속에 홀로 살아도 혼자가 아닌 주인공. 오늘은 또 누가 오시길래 무술 복장까지 완벽무장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굴 기다리세요? 아 오늘 귀여운 분들 오시기로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또 우리 영웅 아 이거 오래간만입니다 이거. 아이고 이게 저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스승과 제자요? 네. 태극권도 하고 또 태극선도 하고 태극검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 태극검만 좀 잘 연마하면은 100세까지는 그냥 짱짱이 살 수 있어요. 네? 스승과 제자들 무술 실력 한번 볼까요? 호잇! 폼은 제대로죠? 마치 영웅문에 사는 황비용과 이소룡 같네요. 이제 가시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 무술을 배운다는 제자들. 나이가 들수록 악화되는 건강 때문에 걱정하던 중 여기를 찾았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인연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술이 그들의 특별한 건강 비법이 된 거죠.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무술 수련하시면서 정말 젊게 사시고 언제나 활기찬 생활을 하시거든요. 아, 굉장히 부럽고요. 함께 계속 같이 가요, 선생님. 특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무예는 전부 무료라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제 수명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이 같이 건강해져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그게 소망입니다. 자연으로 온 뒤 건강도 되찾고 삶의 행복도 되찾았다는 주인공. 그의 달콤한 인생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곳으로